텅 빈 집안에 세월의 먼지가 눅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70평생을 살아온 퇴직 공무원 최정식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적막함 뿐이었죠. 아내가 아끼던 자개장롱은 주인의 손길을 잃은 채 빛이 발해 있었고, 거실 장식장 위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기념 호돌이 인형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온 나라가 들썩이던 활기와 희망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정식은 가끔 아내가 해주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보려 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밍밍한 국물만 들이켜며 최정식은 아내의 부재를 미각으로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아들 최영철은 안부 인사보다 집을 담보로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먼저 꺼냈고, 딸 최혜선은 사위병원 빈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최정식이 단칼에 거절하자 자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피부치의 온기마저 사라진 집은 최정식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온 집안을 채우는 것은 낡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삐걱대는 마룻바닥 소리가 전부였죠. 매일 아침 6시 군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일어나 약수터에 다녀오고 아침 겸 점심으로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먹는 것이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종로의 실버 극장에서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옛날 영화 신성일과 엄앵란이 나오는 맨발의 청춘 같은 것을 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스크린 속 젊은 배우들의 모습 위로 자신의 빛나던 20대가 아지랑이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국도극장에서 아내와 처음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 영화를 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주름지고 검버섯핀 동년배들의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녁이 되면 최정식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돌린 TV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가 최정식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썩어 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감정이었죠. 최정식은 다음 날 난생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빼곡한 강좌 목록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썩어버릴 것 같다는 위기감에 최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든 첫날 어색하게 번지는 먹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처음이신가 봐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잉크처럼 검고 긴 머리카락, 5월의 목련처럼 환한 얼굴의 한 여인이 최정식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하라였습니다. 오하라의 목소리는 40에 넘게 잠들어 있던 최정식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해 버렸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려 하는데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하라는 최정식의 굳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붙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보드랍고 따스한 감촉에 최정식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최정식의 흑백 같던 일상은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하라는 최정식의 빛나던 과거,
월남에서 돌아와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던 젊은 시절의 무용담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자식들조차 지겹다며 외면하던 이야기를 오아라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최정식은 수십 년 묵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정식은 오아라라는 달콤한 늪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아라와의 만남은 가뭄 끝 단비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창경궁 고궁을 거닐며 낙엽을 밟기도 하고 허름한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창경궁의 한적한 벤치에 앉았을 때 오아라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거짓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한 번 실패했었어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매일 맞고 살았죠. 남자를 믿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선생님은 정말 다르세요. 눈물을 글썽이는 오아라의 모습에 최정식은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아라의 집에 바래다 주던 길, 최정식은 오아라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오아라는 빼는 대신 오히려 5손가락을 얽어오며 최정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최정식의 남은 이성을 전부 마비시켜버렸죠. 오아라의 집 앞에서 최정식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라씨, 차나 한잔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오아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정식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젖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최정식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오아라의 좁은 원룸은 은은한 난초향으로 가득했고 낡은 전축에서는 이선희의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며 오아라가 건넨 것은 보들보들한 감촉의 실크 가운이었습니다. 어색하게 가운을 걸치고 나오자 오아라는 수건을 들고 다가와 최정식의 젖은 머리를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풍겨오는 오아라의 샴푸 향기와 따뜻한 숨결에 최정식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아라의 흰 목덜미와 살짝 벌어진 앵두 같은 입술이 최정식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10수년 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욕망에 아랫배가 뻐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오아라의 손길이 머리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최정식의 뺨을 거쳐 까칠한 턱수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죠. 선생님 안아봐도 돼요? 그 말은 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최정식은 와락 오아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향기로운 체온. 최정식은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서툴고 격렬하게 오아라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오아라는 최정식의 거친 숨결과 움직임에 기꺼이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최정식은 오아라의 몸과 마음을 모두 가졌다고 이 여인이라면 남은 인생을 걸어도 좋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후 최정식은 자식들을 불러 오아라와의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딸 최혜선은 노골적으로 오아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고 아들 최영철은 냉정하게 혼전 계약서를 운운했습니다. 자식들의 무례한 태도는 오히려 오아라를 지켜야 한다는 최정식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석 달 만에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꿈결 같았습니다. 오아라는 완벽한 아내였어요. 매일 아침 최정식의 건강을 생각해
직접 갈아 만든 케일 녹즙으로 하루를 열게 했고 집안 구석구석은 언제나 윤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오하라는 최정식이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까지 기억해내 식탁에 올리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최정식은 오하라 덕분에 잃어버렸던 청춘과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하라는 최정식의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도 따라 나서 살갑게 굴며 최정식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그들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여보, 김 사장님께서 전화하셨는데 어제 과음하셔서 피곤하실까봐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이었죠. 어느 날은 한 친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오하라가 일부러 며칠 뒤에 전달하는 바람에 최정식은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최정식은 친구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오하라의 마음에 감동할 뿐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황홀했습니다. 오하라는 최정식의 메마른 몸을 정성껏 어루만지며 최정식이 다시 20대 청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하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뜨거운 애무 앞에서 최정식은 한치의 의심도 품을 수 없었죠. 오하라는 최정식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식은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하라는 최정식의 무릎을 베고 눕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너무 불안해요. 아드님이 전화를 해서는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다 아니깐 얌전히 물러나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여자로 만들어요. 오하라의 연약한 모습에 최정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돈만 밝히는 자식들에게 염증을 느끼던 참이었죠. 오하라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는 연기를 하며 최정식의 죄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겠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분노에 찬 최정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오하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몇 장을 최정식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당신 재산을 제가 잠시 관리해서 자제분들의 오해와 접근을 막으려는 것뿐이에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서류의 내용은 최정식이 소유한 강남의 아파트와 경기도의 땅, 그리고 은행 예금 전액의 권리를 오하라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정식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경고음이 울리는 듯 했지만 눈앞에서 파르르 떨며 눈물 짓는 오하라를 보는 순간 그 이성의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최정식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하라의 눈물과 사랑의 속삭임은 최정식의 남은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전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정식은 등골을 파고드는 한기에 잠에서 깼습니다. 늘 곁에서 온기를 나누던 오하라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죠. 옆자리는 냉골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오하라가 아침 녹즙을 갈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정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오하라가 좋아하는 모닝커피를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2잔을 타 식탁에 놓고 신문을 뒤적이며 오하라를 기다렸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오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최정식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집안은 불 꺼진 듯 고요했고
늘 코끝을 간지럽히던 오하라의 분 향기 대신 낯선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라씨? 하고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혹시 아침 산책이라도 나갔나 싶어 최정식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하라가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제 수입 구두가 신발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안방 장롱을 열어본 최정식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오하라가 아끼던 명품 옷과 가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오하라가 쓰던 값비싼 프랑스제 향수병과 화장품들도 텅 비어 있었죠.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을 때 최정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유품이었던 보석들과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금괴 5돈, 그리고 집문서와 인감까지 모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한 순간 화면에 찍힌 0이라는 숫자는 최정식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쇠를 긁는 듯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최정식은 미친 사람처럼 오하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어라는 기계음뿐이었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최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이냐? 큰일 났다. 내 새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걸 전부 가지고 사라졌다. 혹시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닌지 숨 넘어가는 최정식의 절규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망상 좀 그만하세요. 그 여자가 가져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잖아요. 변호사한테 확인까지 마쳤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애초에 저희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달칵? 전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최정식의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아니, 처음부터 함께 꾸민 일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랑, 가족, 행복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음을 깨달은 최정식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최정식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아들과 딸은 최정식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쳐 이룬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죠. 처음 며칠은 서울역 대합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행인들이 던지는 경멸의 시선과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 최정식의 멀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었고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으려다 젊고 힘센 노숙자들에게 밀려나 밥 한술 뜨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파고다 공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남은 돈으로 소주를 사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죽어버린 아내의 환영과 자신을 비웃던 오하라의 얼굴, 그리고 냉소적인 자식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최정식을 괴롭혔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한강 다리로 향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아들 최영철의 목소리가 귀에 못처럼 박혀왔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 목소리는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공중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최정식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은 퀭하고 턱수염은 덥수룩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낯선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너머로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 태우고 어머니는 그런 부자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때 최정식에게도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린 그 평범한 행복의 모습에 최정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자리에 지독한 분노와 사리가 용암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보여주기 전에는 최정식은 마지막 남은 퇴직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종로 뒷골목에 허름한 3층 건물에 자리한 흥신소박 기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탁한 담배 연기와 곰팡내 섞인 사무실에서 전직 경찰 출신이라는 박철민이 최정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람난 마누라라도 찾아달라고요? 요즘 그런 노인네들 한둘이 아닌데. 성공 보수는 두둑이 챙겨오셨나? 시큰둥하게 묻는 박철민에게 최정식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싶소. 그리고 그 사람과 내 자식들의 인생을 박살낼 방법도 함께. 최정식의 눈에 서린 눈물마저 말라버린 도끼를 본 박철민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최정식과 박철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위태로운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은 돈값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던 박철민은 불과 사흘 만에 오하라의 대포폰 통화 내역과 CCTV 기록을 이용해 오하라의 대략적인 행적을 파악해냈습니다. 박철민의 설명에 따르면 오하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등치는 재혼 사기단의 핵심 멤버이며 아들 최영철은 자신의 수억 원대 도박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그들과 결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냈죠. 영감님, 이 바닥이 그래요. 피부치가 제일 무서운 놈들이라니까. 박철민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습니다. 최정식은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수심이라는 차가운 연료를 심장에 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최정식은 단순히 의뢰인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의 사무실 한편에 있는 낡은 소파에서 숙식하며 그의 수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평생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최정식에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박철민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최정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박철민보다 더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기도 했죠. 밤에는 박철민과 함께 오하라의 예상 도주로에 잠복했고 낮에는 아들 최영철과 딸 최혜선의 뒤를 밟았습니다. 딸 최혜선이 백화점에서 최정식의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내연남과 웃으며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망원 렌즈로 직접 찍던 날 최정식은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분노는 최정식을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치밀한 사냥꾼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추적에 진전이 없어 애를 태우던 중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박철민과 함께 오하라의 사진을 다시 살펴보던 최정식은 오하라가 차고 있던 시계가 강원도 원주의 한 유명 사찰에서만 파는 기념품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과거 오하라가 자신의 고향이 원주 근처라고 흘리듯 말했던 것이 기억의 파편처럼 떠올랐죠.
그 기억 하나를 단서로 추적을 재개한 박철민은 마침내 오하라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오하라가 원주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또 다른 부유한 노인을 상대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박철민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수첩을 내려다보던 최정식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해야지. 강원도 원주 최정식의 치밀한 복수극, 그 막이 올랐습니다. 최정식은 오하라가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목표물, 부동산 재력가인 강 노인의 옆집으로 위장 이사를 했습니다. 박철민이 구해온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수백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입은 최정식은 과거의 어수룩한 노인이 아니었죠. 외로운 자산가가 아니라 고고한 취미를 가진 지적인 은퇴 교수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하라의 반짝이는 눈은 곧장 최정식을 향했습니다. 오하라는 강 노인에게는 시들한 반응을 보이면서 매일 아침 정원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최정식에게 다가와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식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오하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척하면서도 결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며 오하라의 애를 태웠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전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선 말이죠. 최정식은 오하라가 자신에게 썼던 수법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유망한 해외 바이오 회사에 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곧 상장될 극비 정보라며 수백억 원이 오가는 가짜 계약 서류를 일부러 오하라의 눈앞에 노출시켰죠. 돈 냄새를 맡은 오하라는 완전히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최정식에게 뜯어낸 돈을 전부 투자금으로 바쳐 더 큰 한방을 노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또 다른 복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정식은 아들 최영철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내연녀의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최영철의 회사 감사팀과 그의 장인어른, 즉 사돈댁에 동시에 익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딸 최혜선에게는 더 가혹했습니다. 최혜선이 유부남인 헬스 트레이너와 놀아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그냥 남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헬스 트레이너의 아내와 최혜선의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발송했죠. 평온하던 두 가정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영철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장인에게 쫓겨나 빚더미에 올랐고 최혜선은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에 휘말려 위자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남매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이 아버지의 복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원주에서는 오하라가 사기단 조직의 돈까지 끌어모아 최정식의 가짜 투자에 전부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최정식은 그 돈을 모두 인출한 뒤 오하라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에서 사냥꾼으로, 사냥꾼에서 다시 거대한 판을 설계하는 설계자로 최정식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영철과 최혜선, 그리고 사기단 조직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워진 오하라. 벼랑 끝에 몰린 세 사람에게 동시에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빼앗아간 돈을 돌려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밤 11시 인천항 제사부두 7번 폐창고로 혼자 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세 사람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안쪽에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최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듬직한 풍채의 박철민이 버티고 서 있었죠.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최영철이 소리치려는 순간 최정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희에게 아비라 불릴 이유가 없다. 최정식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최정식은 박철민이 발치에 내려놓은 큼지막한 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너희가 내게서 빼앗아간 돈이 전부 들어있다. 이 돈을 갖고 싶으냐? 세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만 돌려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최혜선이 울며 매달렸지만 최정식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정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증명해 보여라. 너희 셋 중 누가 가장 악랄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 서로의 죄를 고하고 서로를 물어뜯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이 돈을 주겠다. 그 말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세 사람은 이성을 잃고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핥히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철이 오하라의 멱살을 잡고 최혜선이 최영철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년만 아니었어도 내 오빠 도박빚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지옥도가 폐창고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정식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의 가치는 거기까지다. 그 순간 창고의 모든 문이 열리며 수십 개의 눈부신 불빛과 함께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 가방 안에는 돈 대신 세 사람의 모든 범죄 행각을 기록한 증거 자료들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정식은 법적 절차를 거쳐 되찾은 자신의 전 재산을 노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름한 차림으로 돌아와 박철민과 함께 시장통의 한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그 돈이면 평생 떵떵거리고 사실 텐데. 박철민의 물음에 최정식은 뜨거운 국밥을 한술 크게 뜨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나는 내 인생과 존엄을 되찾았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최정식의 처절했던 복수와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시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